방금 소개받은 김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조금 약간 이상하게 보이실 텐데 오전에 나이 드신 분들하고 회의를 하는 바람에 양복을 입고 왔고요. 보통 때는 이렇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정장을 입고 다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저는 원래 네이버라는 우리나라 포탈의 8명의 이제 창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99년 6월 2일 날 서초세무서 가서 등록을 했고요. 당연히 거기 주주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어서 2009년에 파이어를 했어요. 야, 드디어 이제 나도 한번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2009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주식을 다 팔았습니다. 저는. 그리고서 3년 정도를 전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전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케냐에서 카줄이라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보고 사실은 거기서 약간 좀 영감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베어베터라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이버 할 때는 지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연히 네이버가 굉장히 큰 회사가 됐기 때문에 돈을 그래도 한 몇백억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식을 판 다음에 세금을 100억을 내고 나머지 400억 중에 100억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따로 제가 빼놓고 100억을 다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데는 28억 원을 제가 투자를 해서 지금 베어베터에 제가 100% 주주인데 2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제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돈이 제일 많았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재산의 반을 내서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네이버 주주의 무슨 베어베터 대표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뭐 강의료를 받으러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장애 쪽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곳이 있으면 뭐 제주도든 뭐 호주든 러시아 모스크바까지도 그냥 강의료 없이 갑니다. 가서 이 얘기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여기 기획자분들하고 디자인 쪽 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접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접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빌딩이 하나 있는데 한남동에 사운즈 한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제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수용 대표라고 옛날에 JOH 대표하고 카카오 대표이사 했던 분한테 돈을 그냥 500억을 주고서 당신 마음대로 한번 건물을 갖다가 접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사운즈 한남이라는 빌딩이고요. 건물이 잘 나와서 월세 잘 받아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에서는 월급을 받지 않아요.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지금 12년 동안 그냥 제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돈은 제가 알아서 잘 법니다. 투자도 뭐 잘했고요. 뭐 아마존 무슨 뭐 테슬라 이런 회사 십몇 년 전에 투자해서 돈도 잘 벌었고 부동산도 당연히 무슨 한남동이나 이런데 왕창 사가지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황이 달라서 제가 제 경우를 그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돈이 있는 놈이 장애인 회사를 하면서 장애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월급을 안 받는 거지,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해서 또는 비영리 법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형편없는 처우나 뭐 열정페이로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앞에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분을 잠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어떤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제가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장애인이라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장애 등록을 합니다. 근데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 조금 넘습니다. 5%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25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한 260만 명 정도의 그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인이 요즘은 약간은 옛날처럼 뭐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그 장애가 많지가 않아서 약간 좀 주변에서 많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장애인은 50세 이상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산업재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서 예를 들어 신장 투석을 하는 것도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점점 장애인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지금 주변에서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그 우리나라의 장애는 26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 많은 거냐 적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애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네팔 같은 경우에는 2%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장애가 있어도 이거를 장애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마다 그 장애인의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념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얘기예요. 장애라는 게 어디까지를 장애로 볼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 얘기고요. 이게 이제 아까 연령별로 50세 이상이 우리나라 장애인의 80%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50세 이하의 장애인 중에 어떻게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될까 보면은 반이 그 발달 장애입니다. 반이 50세 이하에서 반이 발달 장애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는 뭘까? 여러분들이 그 요즘 우영우라고 있죠. 앞으로 얘기해도 우영우, 뒤로 얘기해도 우영우라는 그 우영우가 자폐라는 그 장애인데 그 자폐와 지적 장애를 합쳐서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지적 장애는 뭐냐하면 IQ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발달 장애가 반이고 그 나머지 13개 장애가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살다가 오신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쪽 장애인 정책, 그러니까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했냐 하면 EU의 방식을 선택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계약을 할 때 미국계 회사랑 계약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IBM이랑 계약을 하고 그 뭐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다 계약을 할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를 굉장히 이해시키는데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베이스는 EU의 거를 따라왔어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EU의 기준에 따라서 이쪽 사회 복지 이런 장애 이쪽은 EU의 기준을 따라서 갑니다. 약간 미터법을 쓰는 나라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든 아니면 아시아든 뭐 중국, 일본, 한국,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EU의 어떤 그런 정책적인 베이스를 갖고 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뭐가 있냐 하면 우리나라는 50인 이상의 법인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3.1%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돼요. 민간 법인의 경우에. 공공법인은 3.4%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올려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올려가냐면은 5.1%까지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냥 계산이 간단하죠.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5.1%가 있으니까 5.1%를 사회적으로 분담을 해서 같이 부담을 지자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더 가혹합니다. 장애인을 고용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장애인 고용 안 했네. 그래서 과태료를 물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태료를 제일 많이 내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100억 원 넘게 내고 있어요. 1년에. 2등이 SK그룹이었는데 이제 다 고용을 해서 끝났고 3등이 대한항공. 그다음에 대학교 중에는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애 고용을 안 해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등 안에 드는 데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은행들입니다. 큰 은행들,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 그러니까 직원은 많은데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 기획을 하고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를 모르면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기획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가 장애 쪽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를 5번을 했는데 제 동기들이 삼성전자 부사장이에요 지금. 17명을 데리고 제가 교육을 했는데 12명이 제 입사 동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참 삼성 출신입니다. 원래 제가 1990년에 삼성에 입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2016년까지 장애인 고용이 거의 바닥을 치다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김종호, 최태원, 워커힐 호텔 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날의 사건이 아주 생생하게 신문 기사가 100건도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회장을 제가 아주 이날 그냥 쥐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때 성과가 있어서 이런 극적인 그래프가 나오게 됐고 여기 보시면 파란색 삼성전자 그래프가 내년부터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삼성전자가 의사결정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장애인 자회사를 만들어서 장애인 고용을 해서 거기서 빵을 만들어서 구내식당에서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삼성전자의 이 그래프도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요거만 하고 뒤의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생소한 얘기라서 처음 들으면 약간 이게 저 아저씨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약간 이럴 수 있어서 그 장애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태료를 안 내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장애인을 고용하면 되죠. 고용하면 되고 두 번째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따로 장애인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하는 이제 그 베어베터라는 그런 그 회사에서 하는 건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하고 거래를 해서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걸로 간주를 받아서 과태료를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십시일반 모아서 장애인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 과태료를 적게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직접 사회적 기업을 하시거나 어떤 이런 그 비영리 법인 NPO를 하시거나 만약에 해보면 환경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뭐가 있을까? 법적인 게 뭐가 있는가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우아하게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안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러고 그냥 가요. 말은 해요. 말은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러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뭐 그런 거 하면 많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계산이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이런 거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4가지 방법. 그러니까 장애 쪽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니까 이런 4가지 방법을 사실은 이 중에 2개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원래 있던 제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없으면은 그걸 만들어서 설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런 4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저게 뭘까? 처음에는 단어가 일단 이해가 안 돼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직접 뽑거나 자회사를 하거나 뭐 지분을
십시일반 모아서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 회사랑 거래를 해서 하거나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걸로 그냥 의미로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제가 11년 전에 중증 장애인 회사를 만들어서 전원을 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겠다는 원대한 얘기를 했을 때 모든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정말 친하신 분들은 너 미쳤냐 그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게 되면 왜 여태까지 안 됐겠냐. 거의 그냥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중증 장애인이 정규직은 고사하고 그냥 2년 계약직으로라도 그 취업이 되어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0.7%였어요. 근데 그 0.7%도 정상적인 취업은 없었고 대부분이 뭐 가족이 하는 회사에 그냥 이름 걸어놓고 급여를 받는다든지 뭐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 그냥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경우였지 사실상 정규직으로 대기업에 취업이 돼 있거나 어떤 이런 그 기업에 취업이 돼서 일하고 있는 중증 발달 장애인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11년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이 됐냐면 서울에서만 3만 명이 됐어요. 딱 10년 동안 3만 명이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지난한 11년 동안의 이제 일이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환경을 분석을 하고 기획을 했는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될 수가 없는 그 일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계약을 하러 이제 제 주변에 동료들을 찾아다닐 때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멀쩡한 애도 말이 안 통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발달장애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참고로 저는 발달장애 쪽에 원래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 가족 중에 또는 제 아이 중에 발달 장애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쪽을 하게 된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거고, 10년 전에 여러분 그 중증 장애인이 월급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그 4천 명이라도. 급여가 5만 원 수준이었어요. 월급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을 할 때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보호작업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거기는 장애인이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남는 거를 모두 장애인에게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빼먹으면 안 돼. 그 옆에 비장애인이 빼먹으면 안 되고 그냥 장애인이 생산한 거를 팔아서 남는 거를 그냥 n분의 1로 나눠서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 게 60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거기서의 소득이 얼마였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일을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는 그런 구조였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죠. 4시간 저희는 일을 하는데 4시간 받고 그 1,0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여기부터는 그냥 말로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하나 볼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11년 전에 그 미랄교회에 가서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발달 장애 친구들이 제일 많은 그 교회니까 가서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직무를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미랄교회 여러 번 가고 또 다른 보호작업장을 이렇게 다녀 보니까 뭐를 시키고 있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인형 눈깔 붙이기, 그다음에 비즈, 그러니까 저 구슬을 이렇게 이 바늘에다가 껴가지고 이렇게 팔찌 만들기 이런 거를 시키고 있어요. 이걸 왜 시키느냐 그랬더니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단지 또는 편지 봉투 만들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있겠어요? 정규직으로 유지할 방법이 없죠, 그거는. 특히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 물건을 우리가 그런
낮은 생산성으로 불량률은 또 엄청나게 높은 그런 그 상황에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쉽지 않은데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펌프질을 하는 거죠. 제 네이버 이제 같이 창업 동기들이 야, 너 씨 돈 버는 것만 맨날 그렇게 잘하고 그러지 말고 좀 착한 일도 좀 제대로 잘해봐. 라고서 옆에서 계속 이제 절벽에서 미는 거죠, 저를. 밀어주긴 하는데 대책은 없고 그냥 계속 밀기만 해요. 좀 잘해보라고. 너 돈 버는 거는 그렇게 잘하잖아. 근데 왜 이걸 못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생각이 이렇게 미쳤어요. 첫 번째 했던 게 복사였는데 그걸 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장애인이 종이를 넣고 장애인이 복사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늦게 나오거나 품질이 이상한 아웃풋이 나오거나 단가가 높아지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처음에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기업 하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과연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는가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복사를 하는 일을 하는 게 가능한가 해서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그건 그냥 완전히 우연이에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복사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중증 장애를 뽑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됐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장애인들이 복사를 하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와서 막 맡겨요. 막 화이팅 뭐 박수 치고 뭐 요번에 과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처음에는 막 도와주는데 그냥 그거지 뭐 그게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있어봐. 이 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먹고 살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삼성 다녔을 때를 생각을 해본 거죠. 이런 거는 기업체의 수요가 많지 이렇게 학생들의 조금 이렇게 복사해달라고 하는 거, 프린트해달라고 하는 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B2B로 바꿨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서 성수동의 그 코롱 빌딩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회사를 대상으로 하겠다. 소비자 대상으로는 안 한다. 그래서 다녔는데 또 회사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이거예요. 밤 늦게까지 나는 PPT를 만든 다음에 던져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인쇄가 돼가지고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장애인 회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밤에 야근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중증 장애인을. 그러면은 이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가 않네. 그래서 또 막 헤매는 거야 막. 그래서 거의 처음에 제가 이제 28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계속 적자를 메꾸면서 한 2년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찾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만약에 1년에 매출이 10억인데 그 회사에 내가 1억 원어치를 납품을 받으면 그 장애인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머릿수의 10%를 그 납품 받은 회사가 고용한 걸로 간주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당연히. 왜냐하면은 내가 돈 다 넣어서 기계 다 사주고 뭐 임대도 다 하고 그러면 변동비만 들면 되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갖고 이제 설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까 그 제가 받았을 때 질문 1에 있어요. 당신이 회사 생활,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 생활을 했을 때 도움이 되었는가? 그 회사 생활을 했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회사 생활했던 그 분들이 여기저기 회사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김정호 대표가 좋은 일 한다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맡겨주기 시작을 했어요. 주로 뭘 했냐면 급하지 않은 그러니까 제안서는 밤새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나와야 되니까 안 되고 교육 자료를 인쇄하는 그런 거를 이제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맡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당연히 먹고 살 수는 없었지만 계속 돈을 제가
집어넣으면서 또 새로운 게 뭐가 없나 아이템이. 그리고 회사를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 506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506개 회사를 계약을 하려면 몇 번 PT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떤 취급을 받을 것 같으세요? 꺼지래니까 책상 꽝꽝 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애인이 하는 이 직무라는 거는 다 이권이에요, 일종의. 이제 그렇지만 그걸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복사 말고 뭐가 또 없나 계속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얘기도 해보고 거기서 계속해서 직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템이. 명함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해서 명함을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명함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충무로에 가서 인쇄 그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저희 직원 전체가. 그랬더니 아 이런 인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인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예, 인쇄 과정을 들어가서. 그래서 명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대기업에서 명함이 이제 아예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대기업 인트라넷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CJ그룹에서 이번에 로고를 뭐 BI, CI를 바꿨다. 그러면 우리는 대박이에요. 몇만 통이 들어오잖아요.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니까. 또 이사 가서 나 이사 너무 좋아해. 이사 딱 가면 몇천 명을 한꺼번에 만들어야 돼요. 주소 다 바뀌니까. 예,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냥 주문이 막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거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면서 하는데 모든 거는 다 직접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직접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어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간주한다는 연계고용이라는 이게 용어가 좀 힘들어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직무를 12개까지 만들어냈어요. 처음에 복사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명함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꽃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생두를 사가지고 로스팅을 해가지고 1kg씩 담아가지고 갖다가 주는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먹는 그런 원두를 볶아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두 구입량 10번째로 많아요. 1등이 동서식품입니다. 예, 동서식품이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들이 쭉 있죠. 예, 그거에 저희가 10번째예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러니까 생두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비스켓, 빵 이런 직무를 계속해서 만들다가 요즘은 아예 사내 카페, 그다음에 사내 편의점까지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운저 한남이라는 건물이 제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1층에 제가 아예 월세 600 받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내보내고서 거기다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마트 24 그때 사장이 김성령 사장이 제 동기였는데 야 이것 좀 하나 해줘. 그랬더니 개인한테만 주지 기업한테는 안 준대. 아니 좋은 일 하는 걸 이게 좀 하나 해줘.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하루에 9시간씩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접 일을 하면서 이게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를 판정을 해서 이건 가능하다. 대규모로 해야 된다. 대신 조그만 건 안 되고 큰 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화 1층에도 있고요. 네이버 1층에도 있고 카카오 본사에도 있고 뭐 저쪽 안국동 뭐 현대 그 본사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한 30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 직접 제가 5년 전에 직접 했고 9시간 동안 1편, 2편 올 때마다 노가다 뛰고 예, 그걸 직접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했을 때 되게 골 때렸어요. 예, 진짜 편의점이 이런 건지 몰라서 나는 맨날 가서 편의점에서 뭘 먹긴 했지만 편의점이란 비즈니스가 이렇게 힘든 건지는 그때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대학교 때 집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택시 운전사였거든요. 그래서 5년 내내 저는 이제 휴학을 2번 했어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2번 했는데 5년 내내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페라든지 뭐 생맥주집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심지어 저는 룸사롱에서 웨이터도 해봤어요. 근데 와, 이 편의점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직접 내가 몸으로 뛰고 했던 게 결국은 실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히말라야를 가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라고서 계획서를 쓴
등반 대장하고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자기가 가서 8,000m 이상의 히말라야 그 거봉을 뭐 2개든 3개든 등산을 하고 성공하신 분이 만든 계획서대로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백날 기획서 써봐야 사실은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터넷 그냥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이쁘게 만들어도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다 허황한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저는 네이버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베어베터 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지금 여기에 제가 이게 서 있는 것처럼 이게 뭐 돈 받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직접 자기가 몸으로 가서 일을 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방향을 잡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은 베어베터는 제가 100% 주주고 대표이사인데 제가 돈을 안 빼먹어요. 그러니까 월급도 안 받고 비용도 안 쓰고 자본적인 배당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다 n분의 1 해가지고 다 나눠 먹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50억 원을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그리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우리 그 직원들에게 150억 원을 지급합니다. 금년에. 작년에는 한 120억 정도 됐었고요. 1년에 성장률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회적 기업 그러면 뭐 그게 그냥 기부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 이게 잠깐 구별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사회적 기업에 하나 큰 매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여태까지 기부를 한 130억을 했는데 100억은 그냥 기부를 했고 30억 정도는 이 사회적 기업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0억은 그냥 끝났어요. 그렇죠? 그냥 나가고 끝났어요. 장학금 주고 뭐 기하 대책 통해 가지고 뭐 그 하고 뭐 저는 이제 고대 출신인데 고대 이제 장학 재단을 제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준 거죠. 아니 그게 절대로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에 그렇게 그냥 다 소진하고 탕진하고 끝났어요. 탕진은 아니지 소진하고 끝났어. 근데 사회적 기업의 매력은 뭐냐면 30억 정도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얘가 스스로 돈을 벌고 쓰고 돈을 벌고 쓰고 고용을 하고 자기 스스로 돌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주로서 거기서 돈을 안 빼먹으니까 그냥 나는 기부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30억을 기부했는데 이게 정말 멋진 게 지금 10년 동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2년은 좀 정체가 있다가 다시 또 폭발적으로 지금 늘기 시작해서 이제 150억이 됐는데 금년에 예상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저게 100억 원이었잖아요. 100억 원. 그러니까 이만큼 이 적분값일 거 아니에요. 이 적분값이 그 장애와 장애인 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에게 지급이 된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년, 20년, 30년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30억을 써가지고 몇 천억 원의 그 돈이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거를 만든 거잖아요. 이게 제가 기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기부나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이거를 한번 이해를 갖다가 이걸 보고 해주셨으면은 나중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은 주주가 욕심을 내는 순간 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그냥 이걸 기부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 사회적 기업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다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를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검색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 뭐 베어베터 대구, 뭐 브라보 비버 대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게 대구에 만든 사회적 기업이고, 그다음에 인천에 지금 또 150명짜리를 만들고 있고 의정부에 만들고 있고 지금 계속 전국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평가가 좋아서 정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차관님이 직접 베어베터에 와가지고 노동부나 이쪽 그 보건복지부 분들 다 앉혀놓고서 이런 거를 하란 말이야. 이런 거를 그걸 대놓고 막 그냥 차관님이 직접 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랬던 기사가 있어요. 얼마 전이야. 한 2달도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막 기자들, 우리 언론사 기자분들이 제가 대구에 이제 이거 1호 그 아까 그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 말고 이제 두 번째 사회적 기업 만들어가지고 지방의 중증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이 우르르 다 같이 갔어요.
진짜 뭐 조중동부터 뭐 한겨레 무슨 뭐 저 이로운넷 뭐 우르르 같이 가가지고 그걸 취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면 기사가 나고 뭐 난리가 나 난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런 형태가 굉장히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수단이구나 아니면 방법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완전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가잖아요. 계속해서 돌면서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제 생각인데 내년에는 아마 한 1,000명 정도가 늘 것 같아요. 중증 장애인의 정규직 일자리가 1,000명 정도가 늘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도 참여를 했고 뭐 KB 국민은행도 참여를 했고 그 회사에 포스코도 들어갔고 뭐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8개가 지금 같이 하거든요, 저희랑. 근데 그러면서 일자리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나와야 되는 왜 지방에 갑자기 하십니까? 이 질문 나오면 굉장히 예리하신 분이에요. 서울은 이제 끝났어요. 서울은 아까 제가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중증 장애인으로 3만 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웃기냐면 옛날에는 베어베터가 채용 공고를 올리면 구름같이 왔었어요. 일자리가 없고 그 장애인은 많은 거죠.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없습니다. 요새는 고용이 쉽지가 않아요. 네.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뽑아댔고 SK그룹만 해도 3,500명을 뽑았어요. 한꺼번에. 그냥 완전 싹쓸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수원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SK에 다니던 중증 장애인을 사인이 보너스를 주고 데려옵니다. 이게 10년 전에는 이런 소리 하면요 저기 정신병원 아마 갔을 거예요. 얘가 좀 망상이 있구나 얘가. 근데 진짜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권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그 눈을 못 맞추는 그 자폐 아이를 내가 낳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그렇게 낳았으면 온 가족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를 고민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노동부 통계하고 베어베터 통계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장애 직원들한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뭐 누구랑 살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20%만 부모님이랑 삽니다. 80%는 어머니와 살거나 그 중에 또 20%는 혼자 살아요. 자, 그 상태에서 아이가 집에 있을 때와 이렇게 일자리가 생겨서 어디를 가서 정규직으로 10년, 20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기고 최저임금이라도 급여를 받고 거기서 체육 활동도 하고 오는 그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으세요? 그 사회적 가치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어머니도 일을 못 나가. 이 아이가 집에 있으면. 그렇죠? 아이가 막 불 막 하고 뭐 자기 막 물어뜯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나가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2012년에 케냐 나이로비에 갔을 때 사실은 카줄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였어요. 미혼모가 350명이 모여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냐면 영국과 미국의 세계적인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기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케냐에 있는 미혼모들로 하여금 그 비즈 공예인데 그 구슬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영국에 있는 뭐 헤롯 백화점이나 뭐 뉴욕에 있는 버그도프 굿맨 그 백화점에서 그걸 팔아. 그러면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비용은 뭐 한 몇십 불밖에 안 하는데 이게 누가 한 거래? 그러니까 누가 디자인 기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제가 2012년에 처음에 그 보고 와서 이제 이 베어베터를 하게 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어떤 그 비영리 법인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절대로 낭만적인 꿈을 꾸시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경험이 조금 있는 경우가 저는 맞다고 봐요. 뒤통수를 그렇게 맞아 봐야 자기가 돈을 벌면서 이런 거를 이겨내지 못 이겨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서 일단 그냥 제가 어디 가면 보통 2시간을 해가지고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거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또 질문을 받거나 그 정도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 없이도 사회적 기업은 잘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보다 중요한 거는 브랜드예요. 사실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고 저기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초창기 제일 처음에 그걸 거기까지 끌어올릴 때 그때가 이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인적 네트워크하고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고 그 사회적 기업의 브랜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베어베터라는 브랜드는 아마 어제인가요? 뭐 그 박초롱 그 대표가 실무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처음에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슬로건을 만들고 이런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한 거는 그 조수용 대표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사람이 해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건물을 줘달라고 맡겼을 때 그거 하면서 그냥 같이 그 해줬었는데 그래서 브랜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반기에는. 근데 초기에 제일 처음에 그냥 아예 살 수 없을 때 그때는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뭐 어디 뭐 예를 들어 강남의 밤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뭐 골프 치고 뭐 어디 뭐 해외 여행 다니고 예를 들어 해외 여행 가는 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쟤는 그냥 돈이 많으니까 저러고 사는 놈이 뭐 갑자기 또 뭐 사회적 기업 한다고 주접이야 이런 만약에 브랜드를 제가 갖고 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줬고 그게 굉장히 초반에는 도움이 됐다. 인적 네트워크는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도 브랜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야, 저 자식 뭐 예를 들어 남의 돈 꿔가지고 갚지도 않는 놈이 저게 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뭐 헤매고 있는 놈이 무슨 사회적 기업이야? 이 순간에 그냥 끝나요, 사실. 안 도와줍니다. 도와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 질문. 네, 이어서 질문은 베어베터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지는 가치가 사회에 좀 실현됐을 때 어떤 영향이 가는가? 그리고 가장 그 영향이 뚜렷하게 느껴지거나 보여질 때가 있다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아예 없던 분야에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던 분야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0년 전만 해도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어베터 안에서 인큐베이팅한 회사들이 나가가지고 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됐고 예를 들어서 뭐 동구밭 같은 그 비누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2년 동안 베어베터 안에서 제가 저 사무실 제공해주고 그 노순호 대표한테 베어베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다 이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보냈던 그런 그 회사였고 또 베어베터 출신들이 나가가지고 열 몇 군데를 했고 해서 막 이제 막 채용이 어려워요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무한대 채용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없어서 못 뽑아요. 이게 가장 그 어떤 뚜렷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굉장히 영향이 컸구나 이런 걸 느꼈고 진짜 끝도 없이 상을 받았습니다. 뭐 대통령 훈장, 장관 표창 무슨 뭐 하여튼 도대체 몇 개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그 카톡 그 배경에 그 상 받은 거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상금은 안 주더라고. 상금은 안 주고 예. 훈장 받으면 공무원은 상금을 주는데 민간인은 안 준대. 똑같은 그 훈장을 받는데 아이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하나. 근데 하여간에 그래서 할 때는 그런 상이란 상은 진짜 다 받았고요. 뭐 장관님이 직접 회사에도 왔었고 뭐 국무총리님도 회사에 직접 오신 적도 있고 인사혁신처장님도 오셨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뭐 법무부 차관님도 오셨었고 높으신 분들은 거의 다 오셨던 것 같은데 그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운도 좋았고 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은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이라는 데가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여기서 김범수 의장한테 100억을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그 사업장을 만들 때마다 체육 시설을 거기다가 만드는 걸로 좀 쓰고 있거든요. 한 군데당 3억씩 넣어가지고. 왜 그걸 쓰고 있냐면은 우리가 4시간 일을 하는데 중증장애는 8시간 일하기 힘듭니다. 근데 4시간을 일을 하고 아이를 집에 보내면 이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9시부터 1시까지 일을 하고 밥은 저희가 공짜로 주니까 2시까지 하고서 집에 가는 순간 어머니가 아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4시간을 더 그 체육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사업장에 같이. 근데 그거가 돈이잖아요. 그냥 다 돈이잖아. 체육센터는 그 다 돈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커졌고요. 이게 아마 10년쯤 지나면 끝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배우 베터는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없어지냐면 배우 베터랑 거래하고 있던 회사를 지금 자꾸 주주로 바꿔가지고 지방에 주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는 배우 베터랑 거래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과태료 안 내려고 하는 건데 이쪽에 주주가 되면 과태료 안 내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우 베터가 없어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유명무실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은 그냥 옛날에 이런 회사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야만의 시대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0년 지나면은 옛날에는 소를 잡아먹었대. 뭐 이런 야만의 시대가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 많은 이제 기업 분들이 고민할 부분인데요. 사회 가치 창출과 기업의 생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이 사회적 기업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ESG로 사회적 가치 중요성이나 정책, 제도,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상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면 생존이 어려운 NGO가 되어서 오너나 직원분들의 삶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또 이익에 초점이 되면 이제 기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업이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급 질문이신데 그 ESG라는 개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일단 이건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ESG라는 개념이 왜 나온 거냐면 절대 수탁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없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주인이 없는 회사의 주주가 기관 투자가가 70% 넘게 주인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절대 수탁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서 생각하는 게 미국의 만연한 그 철학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만 당신이 일하는 게 아니고 ESG 기준에 맞춰서 회사의 경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회사 경영을 할 때 똑바로 하란 얘기예요. 뭐냐면 회사 경영은 개판으로 해놓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CSR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또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맥킨지에서 10,000명의 글로벌 여성 리더를 발굴하는 그 제가 영어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뭐 10,000 이니셔티브 리더십 무슨 이니셔티브 무슨 이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엄청나게 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성 리더들을 그 이제 양성을 하겠다 전 세계 기업에서. 근데 정작 자기 회사는 이사 중에 여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ESG 중에 그 뭐 S라고 볼 수도 있고 G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체의 경영 활동은 안 건드리면서 자꾸 CSR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고 그 기류에 의해서 ESG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회사가 폐수를 펄펄 그 강에다가 흘리면서
무슨 고아원에 가가지고 기부하고 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당신의 경영 활동 자체가 ESG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ESG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체에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탄 날르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 회사, 우리 법인이 ESG 기준에 맞춰서 똑바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부터.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여성 무슨 리더십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말란 얘기야. 너부터 잘하라는 거야. 너부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는 그 기준을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 주주이익,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이건 아주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그냥 그걸 하면 되는 거고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리 기업은 아니지만 회사잖아요, 회사. 근데 거기에 출자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주가 출자하는 거를 어떻게 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엑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게 사회공헌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한 번 쓰면은 밑 빠진 그 항아리에서 빠지듯이 그냥 없어질 돈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한 회사가 돌면은 훨씬 더 장시간 이런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갖고 출자를 하세요. 대신 여기서 돈을 빼갈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모양을 만들어야 사회적 기업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안 되고 돈을 빼먹겠다고 달려드는 순간 그때부터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요. 자, 그 주주가 그 돈을 안 빼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벌어서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게 되거든요. 거기에 장애인이든 아니면 그 장애인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장애 직원들의 처우를 굉장히 올릴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당으로 80% 넘게 돈을 빼갑니다. 기업이. 근데 그거를 하면은 그거를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3분의 2는 못 빼간다라고 사회적 기업 법에 있어요, 아예.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100% 이거는 그냥 기부한 건데 여기가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사나 이런 데에서 이런 설계를 할 때 그걸 기본 개념으로 잡고 들어가면 그냥 돈을 기부하고 쓰고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들어가면 되게 편해져요.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 좋아집니다. 지금 베어베터 보면은 분위기 좋아요. 사장이 월급도 안 받아, 주주가 돈도 안 빼먹어, 다 쓰는 거 아니야. 자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서 회사 욕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고 뭐 블라인드에 뭐 우리 회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러지 않아요. 아 정답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래. 왜냐하면 아니 주주가 돈 안 빼먹고 영업만 죽어라고 하고 일만 하고 돈 안 가져가니까 그 뭐 짜증 날 건 없잖아 최소한. 네. 네, 최소한 짜증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빼먹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를 빼먹게 설계를 해야 되나? 네,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확신이 있어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철학을 일반 영리 기업에서도 실제 업무에 이게 적용을 하려면 실무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라는 ESG, 질문입니다. ESG. 그냥 ESG 기준에 맞춰서 우리 회사의 경영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됩니다가 영리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영리 기업에서 어떻게 뭘 하자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네,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그리고 진짜 이것만 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만 잘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건 그냥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뭐 대학생 분들이라던가 이제 디자인 기업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하고 달라요. 비영리 법인은 내가 어떤 그 사회 공헌, 사회를 이롭게 하는 어떤 컨셉을 이 사회에
제시를 하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기부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게 비영리법인이고요.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 영리 기업의 주식회사에 물론 사회적 기업이 다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그 방식을 쓰는 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둘은 굉장히 다른데 제가 왜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좀 기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 양성을 할 때 보면 너무 뻔한 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막 법을 위반을 하고 막 헤매 막 뭐 계산서가 뭔지도 모르고 법인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가지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번아웃이 돼요. 갑자기 여러분 저도 베어베터에서 여러 번 겪은 일인데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해고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옆에 직원을 괴롭힌다든지 뭐 흉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방화를 할 수도 있고 저희는 굉장히 좀 극한적인 데라서 좀 약간 죄송하긴 한데 그런 경우에 3번 경고를 하고 부모님 면담을 하고 계속해서 그 CCTV 그 보여드리고 뭐 폭력을 행사할 경우도 있고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번, 5번까지 저희는 그걸 하는데 그래도 5번째까지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버텨요. 그러니까 너무 의욕만 앞서서 일을 할 때 너무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뭐 내 개념 내 브랜드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회사 생활, 사회 생활 또 뭐 비영리 법인이던 여기서 좀 굴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3년 정도. 저는 삼성에서 9년 되고 10년째 되는 날 창업을 했거든요. 네, 김범수 의장이나 이해진 의장도 그 대학원 나오신 분이라서 7년을 일을 하고 창업을 했어요. 뭐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7년을 일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해진 뭐 김범수 씨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회사 생활을 7년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조금은 남의 돈 받으면서 경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초기에 의욕을 앞세우고서 나는 조직 생활 못해 짜증나 그러고서 그냥 질르면 좋긴 좋은데 좀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에서는 그런 번아웃 되는 잘 하는데 번아웃 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월 300만 원씩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걸 하는데도 이렇게 만나 보면 대충 약간 이렇게 막 외롭다, 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거의 반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돈을 버는 게 훨씬 편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근데 이게 내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 그러는데 막 욕 먹고 내가 구성원들한테 월급 못 주고 나도 돈이 없고 너무 괴롭게 살면요 점점 이상해져. 약간 이상해지면서 약간 무슨 종교 집단처럼 바뀌거나 예, 막 무슨 뭐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조금 사회 경험을 하고 세상 단맛 쓴맛 들어온 걸 뒤통수 맞고 그냥 이런 거를 좀 경험을 다 한 다음에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해야겠다. 그리고 요새 이런 게 좀 그래도 되기도 하더라. 예, 잘 됩니다. 배워서 잘 됩니다. 내년 2월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주문이. 저희는 야간은 안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생산할 수 있는 거 딱 정해놓고 그냥 주문을 받거든요. 근데 내년 2월까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 브랜드 확립하고 신뢰를 얻기까지가 한 제가 베어베터 신뢰 얻은 게 한 5년쯤 걸렸어요. 그 5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신뢰를 얻었냐면은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저희를 잠입 취재를 했어요. 그 PD 분이 김영경 PD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패친이에요. PD 분이 아드님이 잡혀였어. 그래서 퇴근하는 친구 인터뷰하고 왜냐면 자기가 엄마니까 아이한테 물어보는 걸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틀을 딱 하더니 갑자기 회사로 들어왔어. 취재를 좀 해도 되겠냐. 막 웃으면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런 회사는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0분짜리를 방송을 했어요. 시사 매거진 2580에서 댓글에 뭐라고 떴는 줄 아세요? 미쳤냐 너네?
아니 시사 매거진 2580이 뭐 이런 방송을 내보내. 그 지금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시사 매거진 2580하고 베어베터 치면 나옵니다. 막 이런 회사가 훌륭한 회사입니다. 막 이러. 아니 이거 폭로 프로그램 아니야? 폭로. 여기가 뭔데 이렇게까지 홍보를 해줘 20분 동안. 그날이 저희가 완전히 신뢰 모드로 바뀐 날이었어요. 그 신뢰를 얻는데 한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그 몇 년이 그걸 버텨야 되는데 3년에서 5년을 그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누가 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엑시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내가 뭐 투자를 하면 뭘 내가 빼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기업일수록 나올 게 없잖아. 그냥 그 투자한 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지는 않다. 그래서 베어베터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하세요. 저희 자료 다 드리고 금요일마다 저희 저거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 회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합니다. 요새는 외국에서도 많이 옵니다. 뭐 러시아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뭐 일본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이런 게 가능한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베어베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별의별 걸 다 올려놨어요. PT 뭐 제안서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싹 다 그거 쓰세요. 저희 저작권 없습니다. 저희 그냥 싹 다 쓰시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많은 그 사회적 기업이 쓰세요. 그러니까 보고서 많이 베끼세요. 일단 처음에 하신다고 하면. 오늘 다시 한번 강연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